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국민의힘도 시작됐나요? 국민의힘 저희가 이제 뉴스 신세계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TK 지역하고 서울 강남권에 대한 공천이 본격화가 되면 민주당에서처럼 이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린 것처럼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 달서갑에서 친박계 몇 안 남은 친박계로 꼽을 수 있겠죠.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단수 공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컷오프가 된 사람도 있겠죠. 현역인 홍석준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단수 공천에 반발을 하면서 이번 공천이 시스템 공천의 일부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예, 세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컷오프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것인데 유영하 변호사의 단수 추천 의결이 큰 오점으로 작용을 해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고 총선의 악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박근혜 강이 다시 빠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강. 네. 예. 이분 홍석준 의원 말씀입니다. 네네. 재심 신청하셨죠? 재심 신청했습니다. 예, 이분 오늘 저희가 한번 연결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반발의 강도를 좀 보려고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재심 신청을 이유로 약간 지금은 미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재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이 뒤집히는 경우는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드물 경우고요. 2인 경선으로 결정이 됐다가 3인 경선으로 바뀌는 경우는 종종 그것도 이제 흔치는 않습니다. 종종 있는 단수 공천을 자기가 거부하고 민주당의 그분처럼. 네, 그렇죠.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는 또 바뀔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이제 쉽지 않은 경우고. 재심 신청했다고 결과가 바뀌진 않을 텐데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높죠. 예. 근데 홍석준 의원 저희가 한번 재심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 어떤 정치적 배경으로 보자면 원래 이제 홍석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 때 그때 처음으로 달려간 그 몇 안 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소위 이제 TK의 친윤 초반 친윤 핵심 3인으로 이제 불렸던 사람이다 보니까 지역구에서는 당연히 이제 공천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좀 이제 생각했었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좀 의외의 결과가 본인 입장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런 이제 반발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배신감 같은 게 있겠군요. 내심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짐작하는 거지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대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복심이랄까요? 이런 분이라서 그 어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떤 친윤이었나? 이런 어떤 글쎄 말이 그럴 것 같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하고 나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정치가 비정해서요.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서울 강남 병에 전략 공천이 됐다라는 소식이었는데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현역으로서 이제 컷오프가 된 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도 오늘 당에 이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시스템 공천을 자부했던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량적인 지표가 근거가 되지 않은 이런 의사결정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당내 경쟁력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달라 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언론 보도가 뭐냐면 CBS 노컷뉴스가 오늘 아침에 보도한 겁니다. 유경준 의원의 당내 경쟁력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약 49%로 나왔다. 이 정도면 압도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지역구인 강남병의 정당 지지율로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약 58%니까요. 이제 현역 지역구의 경쟁력 지표를 삼을 때 해당 지역구에서 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건 이제 그만큼 현역 지역구 의원이 잘 관리를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반영이 되거든요. 본인 경쟁력은 49%, 당 지지율은 58%. 이 정도가 나오면 사실은 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그 평가 기준에 따르면 단독으로 단수 공천을 받을 수도 있는 상당히 좋은 지표다라는 게 지금 노컷뉴스의 보도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경준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면 왜 도대체 부적격이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기준 때문에 부적격이고 컷오프가 된 건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이 오늘 얘기한 걸 보니까 다른 기여도라든지 면접까지 다 아울러서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높더라도 다른 점수를 고려했을 때 경선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유일한 어떤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데 그러면 다른 것도 고려된다고 했을 때 당사자가 이해를 하려면 네. 다른 건 이러이러한 게 고려됐다. 네. 이렇게 밝혀야지 당사자가 그렇습니까 할 텐데 그걸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발언이라는 건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인데 네. 뭐 민주당의 공천이 한창 시끄러울 때도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계속 이제 비판했던 게 네. 그런 어떤 정량 평가를 했었던 내용들,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의 점수의 세부 내역 이런 거를 공개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민주당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대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한테 왜 유경준 의원이나 홍석준 의원 같은 당내 평가가 괜찮다고 하는 의원들이 탈락한 거냐,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라는 요구를 역시 마찬가지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정치권이 자신이 한 말이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메랑이 또 돌아오는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금방 돌아올 부메랑이면 보일 텐데요. 부메랑 날아가는 게. 그때 그렇게 쉽게 말씀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부산의 서구동구의 안병길 의원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컷오프가 됐는데요. 본인이 이제 어떤 이유로 컷오프가 됐는지를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전처의 투서로 인해서 심사가 보류돼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소명서를 상세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했는데 결국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 파장이 우려가 돼서 공천 배제가 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던 얘기가 좀 인상적인데 이혼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천 배제된 이유가 본인의 이혼 사유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서 한 번 상처 입은 저한테 또 다른 인격 살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처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냐면 지난 2022년에 안병길 의원의 배우자가 당시 존재하던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주사와 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안 의원은 그 당시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무근이고 사문서 위조 논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배우자의 재산 신고 내용 관련한 사문서 위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안병길 의원의 컷오프에도 이 사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만 당이. 안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죄가 아니고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상처 입은,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투서 내용에 대한 진실성 여부가 중요하겠죠.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에서 뭐 판단을 했겠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 남구 갑에서 컷오프가 된 현역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 출마를 시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고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 숙제를 뒤로 미뤄왔다고 여태껏 얘기를 해왔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어떤 불만들이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 국민의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반발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숙제처럼 방학 숙제, 특히 이제 일기 쓰기 하기 싫어가지고 보통 이제 미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에 열심히 일기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럼 또 상황이 바뀌겠어요. 뭐냐면 조용한 공천이 감동적인 공천이다, 이런 얘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셨는데 그 얘기도 좀 약간 머쓱해지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렇다고 또 시끄러운데 이게 쇄신이냐, 이게 약간 입장이 뒤바뀌어가는 것도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매를 먼저 맞을 거냐 나중에 맞을 거냐의 문제긴 한데요. 뭐 정치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먼저 맞는 경우에 여론 반영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반에 맞는다고 해서 그게 충분히 여론이 반영 안 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거가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얼마 남지 않은 측면에서 또 유불리는 또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했었던 발언, 지난 3일의 발언인데요.
서산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일본의 그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한테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를 예로 들면서 예. 장학금의 중요성을 언급을 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프타임에서 오윤혜 씨랑 제가 이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네, 예. 그 내용을 일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이 조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명이 정부의 재정국장한테 가가지고 장학금을 달라 그러는데 법적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재정국장이 금고의 문을 열고 살고만이 나갑니다. 그때 이 5명의 사람들이 금고 아래에 있었던 금괴를 들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을 완전히 개화시키고 우리한테는 불행한 역사이기도 했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었던 그런 선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 시기에 소위 조슈 5라고 불렸던 예. 뭐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이제 일본의 그 영국 유학생들을 예로 든 건데 이 예가 적절한 예였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된 그렇죠. 겁니다. 예. 왜 하필 이토 히로부미를 예로 들었는지. 그렇습니다. 정말? 특히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본에도 유학을 다녀온 개화기의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뼈아픈 이토 히로부미를 예로 들었느냐. 혹은 이제 그 당시를 예로 들자면은 사실 대한제국에서도 유학생들을 많이 보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예도 있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충남 서산 태안에서 같이 경쟁을 하고 예. 있는 민주당 조환기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이토 히로부미는 인재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적 재산이 아니라 인재 그러니까 한자가 다릅니다. 인간 재앙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일본을 제국주의로 이끈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인재가 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도 당직자들과 공천 확정 후보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별도로 보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더 주의를 해달라. 일종의 경고군요. 근데 누구를 향해 하는 건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죠?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한테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일종 의원도 이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 오늘 성일종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예. 사과를 했습니다.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과를 했군요. 네, 그런데 아까 저는 이 멘트를 직접 들어본 건 사실 처음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 내용도 그러니까요. 근데 호의적인 어떤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토 히로부미의 유학에 대한. 네네. 그래서 비판을 더 받는 거겠죠. 예. 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성일종 의원의 상징성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성일종 의원이 이제 지난해부터 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때도 예. 굉장히 이제 그 TF 팀의 팀장을 역임을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 하면 또 이제 성일종 의원을 떠올리는 예. 민주당 지지층이 많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어떤 그 실수다. 뭐 이런 예. 언급을 했습니다. 실수인지 철학인지 잘 몰라서요. 예, 왜냐하면 그 후쿠시마 당시에 일본의 입장에 서서 흡사 어떤 설명을 하는 듯한 느낌을 몇 번 받아서 네. 이분이 혹시 어떤 그런데 철학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어떤 의심도 좀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야당 가나요? 예, 다시 이제 민주당 쪽 얘기를 좀 예. 해보겠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보좌하는 배우자실 부실장을 지냈던 예.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이제 사적 인연이 없고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임명이 됐을 뿐이지 비서 역할을 했던 건 아니다. 예. 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었는데 본인도 뭐 그렇게 어제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나는 이제 당직자로 20년 이상 활동을 해왔던 사람인데 그 이력으로 압축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었지만 오늘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권 전 비서관이 2021년 12월에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인데 예. 당시 이제 김혜경 씨의 일정을 소개하는 글에다가 김혜경 씨를 촬영한 사진을 예. 이제 같이 해가지고 덧붙여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제 김 씨를 수행한 일이 없는 것처럼 해명했는데 예. 이렇게 같이 수행하면서 찍었던 사진을 본인이 공개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또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 측은 아직 반응은 안 나왔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예. 홍영표 의원 결국 탈당했죠? 예, 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예. 나눴었는데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고 뭐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서른 의원하고 같이 이제 민주연대를 출범시킨 뒤에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 미래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낙연 대표 여기 모셨을 때 질문을 왜 바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가느냐를 여쭤봤는데 어제 제가 언뜻 스쳐들었는데 정확한 어떤 의미를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바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약간 외곽에 남아 있으면서 추가로 합류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나 인원들을 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서른 의원도 여기 모셨을 때 그 마이크 없을 때 이렇게 여쭤보니까 바로 가는 건 별로라는 말씀을 하면서 취지는 거길 바로 가는 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의미는 뭐 여러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미뤄 짐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정치인 입장에서는 바로 그냥 넘어가는 게 나으냐,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나으냐 그런 계산들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원래 이제 구상했었던 것처럼 추가 탈당이 나오거나 더 많은 현역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인도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역 의원은 뭐 김종민, 박영순에다가 서른 홍영표 정도 4명 정도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요. 지금 한번 좀 시작하다가 이따가 오늘은 좀 약간 이 코너가 길거든요. 저희가 뭐 중간 광고 하고 나서 다시 했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 얘기 좀 시작해 볼까요? 그 여론조사 최근에 그 전에 그 민주당 얘기 좀 하면요. 오늘 박용진 의원하고 오늘 경선 결과 발표되죠? 오늘 민주당 경선 결과가 밤 10시쯤에 공개될 예정인데 상당히 좀 주목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 박용진 의원하고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맞고 정봉주 전 의원하고요. 여기 이제 이승훈 변호사까지 해서 이제 3자 경선을 벌이고 있는 강북 의뢰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공천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던 하위 10% 받아서 30% 감산되죠. 감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앞으로 이제 그 반발을 더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강병원 의원하고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현재 강원도당위원장인데 은평 의뢰 공천 신청을 했거든요. 이 두 사람이 맞붙는 경선 결과도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성남 중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상식과 연대였나요? 원칙과 상식, 원칙과 상식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탈당을 하려고 했었던 윤영찬 의원이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하고 양자 경선을 합니다. 이 결과가 오늘 나오고요. 그리고 남양주 을에서는 김한정 의원,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 이인화 전 행정관이 맞붙는 3자 경선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렇게 성함들만 쭉 나열해서 들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이름들은 박용진하고 박용진, 정봉주가 맞붙는 정봉주 전 의원. 박용진, 정봉주 전 의원이 가장 어떤 그 결과가 주목되겠군요. 지금. 강북을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결과 한번 보고 내일 한번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그렇습니다. 아마 당내에서는 이 두 군데 아까 말씀하신 강북을하고 강병원, 김우영이 맞붙는 은평을 이 두 곳이 앞으로 소위 공천 갈등이 더 커질 것이냐 혹은 봉합될 수 있을 것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두 군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몇 시쯤 나오나요? 오늘 10시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오늘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너 길게 가는데요. 중간 광고 듣고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임경빈 작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꺼내려다 말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이게 너무 들쭉날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세선을 중요시한다 그래요. 추세를 많이 살피긴 하지만 어떻게 기간마다 이렇게 많이 다를 수가 있는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슷한 기간에 나오는 각각 다른 여론조사들이 왜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느냐 이런 말씀이실 텐데. 뭐 정확히 이제 이번 주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난 주말부터 월요일 정도까지 나왔었던 조사들, 예를 들면 이제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라든지 리얼미터의 정기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정기 여론조사들에서는 대부분 민주당의 이제 하락 추세,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 추세가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의 상승세가 좀 확인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추세인 결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을 지나면서부터는 뭐 예를 들면 여론조사 꽃 같은 기관에서 발표하는 종합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구별로 이제 뭐 서울의 구별로 혹은 이제 부산의 구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각각 지역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한테 그렇게 나쁘지가 않던데? 라는 이제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발표되고 있는 조사들 예를 들면 MBC에서 실시한 4회차 패널 조사 같은 경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양당의 지지율 변화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던데 왜 다른 주초에 나왔었던 조사들에서는 그렇게 큰 폭의 변동이 있었느냐 뭐 이런 의문들이 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MBC의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패널 조사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얼미터라든지 한국갤럽 조사처럼 무작위로 이제 매번 새로 그 표집군을 추출해가지고 하는 조사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패널 조사라는 건 이제 어떤 이 패널들을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건가를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세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정확도가 있다. 뭐 추세를 반영하는 데는 정확도가 있다. 정확도가 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더 넓은 소위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정치 저관여층들까지 이제 이 뽑아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불리하다. 뭐 이런 이제 양가적인 그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MBC 추세 조사에는 제가 뭐 참여하지 않아서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은 장슬기 기자 통해서 여기 가끔 설명을 들은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패널들을 집단을 설정해 놓고 그 집단의 의견 변화가 어떤지를 그분들한테만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변화를 추적하는 데는 가장 지지율 맞습니다. 변화를 추적하는 데는 가장 어떤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처음에 정해진 한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 텀으로 좀 주로 이제 실시를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확인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란 분이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뭐 이래서 표심이 바뀐다든가 이러면 분명히 눈에 띄니까요. 그런 건 확실히 눈에 띄죠. 그런데 이 이번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태도 변화가 많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죠. 크진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오히려 이제 양당 쪽의 지지율이 조금 더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일반적인 요새 발표된 추세선이 민주당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올라간다는 그 추세선과는 좀 배치되는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1월부터 쭉 그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MBC 패널 조사를 봤을 때는 여전히 연초의 구도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정권 지원론보다는 다소 우세한 추세가 유지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패널들을 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꽃의 경우에는 표본이 그 어느 여론조사보다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 사실이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 폭넓게 조사를 하는 편이고요. 각 조사도 그러니까 각 구역별 조사도 상대적으로 좀 이제 표집권을 좀 넓게 잡는 편이긴 한데 다만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나왔었던 조사들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조사 기간이 2월 20일부터 26일 2월 중순부터 2월 20일 정도까지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 혹은 이제 초기 반영된 정도만 이제 여론조사 꽃에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이제 주말부터 발표됐었던 다른 여론조사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반영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하나 설명드리면 MBC가 4차 총선 패널 조사는요.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조사했고요. 전화 면접과 모바일 웹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